오늘 은성이 오니까 밥 좀 넉넉히 해라. 시어머니 강말순의 목소리가 현관에서부터 들려올 때 변수정은 싱크대를 짚고 서 있었다. 손에는 쌀뜨물이 묻어 있었고 앞치마를 두른 배는 앞으로 불룩 튀어나와 있었다. 허리 뒤쪽에는 딱딱한 돌덩이라도 박힌 것처럼 굽혀지지도 펴지지도 않았다. 초인종 소리나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없었다. 시어머니는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마룻바닥에서 슬리퍼를 짝짝 끌며 마치 자기 집인 양 겉옷을 식탁 의자 등받이에 걸쳤다. 그러고는 주방 조리대 위에 반찬 봉지를 툭 올려놓았다. 어머니, 오늘 일찍 오셨네요. 변수정이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돌아섰다. 시어머니 강말수는 며느리를 힐끗 보더니 배 쪽으로 시선을 던졌다가 이내 거두었다. 너 혼자 집에 있으면 답답하잖니? 내가 와서 말벗이라도 해주면 좋지. 안 그래? 시어머니는 말과 함께 냉장고 문을 열어 속을 훑어보았다. 콩나물국은 끓여놨니? 애들이 좋아하는데? 은성이가 자기 남편 이번 주에도 출장 갔다고 혼자 애 둘 보려니 죽을 맛이라면서 오늘 애들 데리고 와서 이틀만 자고 간다더라. 변수정의 손가락이 앞치마 자락에서 멈칫했다. 어머니, 형님 지난주에도 나흘이나 자고 가지 않았나요? 시어머니는 냉장고 문을 닫으며 마치 날씨 얘기라도 하듯 태연하게 대꾸했다. 다 같은 식구끼리 째째하게 따지기는? 어차피 너는 출산휴가라 회사도 안 가고 집에만 있잖니. 애들 오면 집안도 북적거리고 사람 사는 냄새도 나고 좋지 뭘 그래? 변수정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다시 싱크대 앞으로 돌아서서 전기밥솥에 쌀을 쏟아부었다. 솥통이 제법 무거워 두 손으로 받쳐들자 배가 조리대에 닿으면서 허리에 뻐근한 통증이 밀려왔다. 그녀는 몇 초간 가만히 서서 그 팽팽한 긴장감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조심스레 솥을 집어넣었다. 임신 5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회사에서는 그녀에게 조기 출산 휴가를 권했다. 남편 변정우는 마침 세종시로 발령이 나서 일주일에 딱 한 번 금요일 밤에 올라왔다가 일요일 저녁에 다시 내려가는 주말 부부 신세가 되었다. 부부가 살고 있는 노원구의 전셋집은 둘이 모은 돈에 대출까지 영끌해서 마련한 것이었지만 계약 당시 신용과 보증 문제 때문에 시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야만 했다. 그 일 이후 시어머니의 발길은 갈수록 잦아졌다. 처음 왔을 때 시어머니는 말했다. 너 혼자 밥 먹으면 입맛 없잖니? 내가 국 좀 끓여주마. 두 번째 왔을 때는 이렇게 말했다. 임산부가 자꾸 누워만 있으면 사람이 게을러져. 내가 같이 걸어줄 테니 좀 움직여라. 그리고 세 번째, 시누이 강은성이 아이 둘을 주렁주렁 달고 나타났다. 시누이 강은성, 35살, 남편 변정우의 누나였다. 5살짜리 큰아들과 3살짜리 작은 딸을 둔 시누이는 처음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남편이 갑자기 지방 출장을 가는 바람에 며칠째 잠을 제대로 못 잤다며 친정오빠 집에서 숨 좀 돌리고 싶다고 했다. 변수정은 그날 조카들에게 계란말이를 해주고 밥을 비벼주고 과일을 깎아주었다. 시누이는 거실 소파에 널브러져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역시 올케가 손이 빠르네. 내가 집에서 밥 한 번 차리려면 애 둘이서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데 말이야. 시어머니는 웃으며 변수정을 바라보았다. 그것 봐라, 우리 은성이 고생하는 거 너도 나중에 애 낳아보면 다 안다. 지금 미리 연습해 두면 좋지. 그때만 해도 변수정은 그저 웃어 넘겼다. 남편도 없는 빈집에 시어머니가 와서 살펴주니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시누이도 혼자서 애 둘을 보려니 오죽 힘들까 싶어 이틀 정도 머무는 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사소한 일로 세종시에 있는 남편의 마음을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이틀은 어느새 사흘이 되었고 사흘은 매주 3, 4일로 늘어났다. 시누이는 올 때마다 미리 묻는 법이 없었다. 그저 전날 밤 달랑 문자 한 통을 남길 뿐이었다. 올케, 내일 애들 데리고 갈게. 큰애 유치원이 그쪽에서 내리면 편하니까 아침에 등원 좀 부탁해. 어떤 날은 아예 연락조차 없었다. 아침 8시 초인종이 울려나가 보면 시누이가 머리를 대충 묶은 채 문 밖에 서서 아이의 조그만 가방을 변수정의 품에 덥석 안겨주었다. 올케,
나 오늘 볼 일이 좀 있어서. 우리 애들 좀 부탁할게. 점심은 그냥 대충 차려 먹여줘. 하지만 이른바 대충은 결코 대충일 수가 없었다. 5살짜리는 너무 매운 것도 짠 것도 먹지 못했다. 3살짜리는 밥을 하세월로 먹으며 바닥에 국을 다 흘려댔다. 두 아이는 소파 쿠션을 죄다 끌어내려 성을 쌓고 놀다가 장난감 자동차를 안방 문 앞까지 굴리고 다녔다. 변수정은 배가 불러 쪼그려 앉을 수가 없어서 벽을 짚고 간신히 허리를 굽혀 물건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아야 했다. 남편이 주말에 돌아올 때면 집안은 늘 쥐죽은 듯 조용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금요일 오후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시어머니는 떠나기 전 거실을 후다닥 치우며 변수정에게 신신당부했다. 정우 오면 너 앓는 소리 하지 마라. 바깥 양반도 밖에서 돈 버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니? 남편 변정우가 집에 돌아와 마주하는 풍경은 언제나 따뜻한 밥이 들어있는 보온 밥솥, 가스레인지 위에서 데워지고 있는 찌개, 그리고 헐렁한 실내복 차림으로 식탁 앞에 앉아있는 아내였다. 비록 안색은 좀 창백했지만 아내는 여전히 그를 향해 웃어주었다. 오늘 하루 안 힘들었어. 남편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아내의 배를 쓰다듬었다. 변수정은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당신은요? 하고 되물었다. 남편은 세종시 프로젝트 일정이 빡빡하다며 관사 근처 식당밥이 맛이 없다느니 월요일 아침부터 또 회의가 있다느니 하는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의 목소리에 피로가 짙게 배어 있어서 변수정은 혀끝까지 맴돌던 말들을 도로 삼켜버리고 말았다. 그녀는 그저 조금만 더 참자고 생각했다. 산부인과 정기검진이 있던 날 가랑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변수정은 홀로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원래는 시어머니가 같이 가주겠다고 했지만 아침 일찍 전화를 걸어와서는 시누이네 작은 딸이 기침을 해서 좀 가봐야겠다고 말을 바꿨다. 세종시에서 회의 중이던 남편은 수화기 너머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가득한 채 조심해서 다녀오고 검사 끝나면 문자 남겨라는 말만 황급히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담당 의사인 한 선생님은 말투가 직설적인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검사 결과를 훑어보더니 변수정에게 최근 들어 배 뭉침이나 허리 통증, 불면증 같은 증상이 없었느냐고 캐물었다. 변수정은 진료실 의자에 앉아 가만히 배를 감싸 쥐었다. 가끔 배가 뭉칠 때가 있어요. 집에 조카들이 오면 밥도 챙겨 먹이고 집안일도 조금씩 하거든요. 의사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조금씩이라고요? 변수정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호박죽을 쑤던 일, 5살 조카를 유치원 통학버스에 태워보내고 다시 마트로 장을 보러 돌아가던 길, 바닥에 엎질러진 국물을 닦아내려 허리를 굽히던 저녁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산모 수척 가장자리를 꾹 누르며 손가락을 움켜쥐었다. 조금 무리하긴 했어요. 그녀가 입을 열었다. 의사는 진단서를 그녀 앞쪽으로 밀며 목소리를 한껏 낮췄다. 지금 주수에 비해 자궁 수축이 잦은 편입니다. 당장 육체적 활동을 줄이세요. 누울 수 있으면 무조건 눕고 집안일은 일절 손 떼고 아이를 안아주는 일도 절대 해선 안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조산할 위험이 커집니다. 진단서를 받아 들고 진료실을 나설 때 복도에는 수많은 임산부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남편의 부축을 받는 사람도 있었고 친정엄마와 함께 온 사람도 있었다. 변수정은 무인 수납기 옆에 우두커니 서서 고개를 숙인 채 진단서를 사진으로 찍어 남편에게 전송했다. 남편에게서 곧바로 전화가 걸려왔다. 의사가 뭐래? 남편 변정우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자궁 수축이 너무 잦대요. 무리하지 말고 최대한 누워서 안정을 취하래요. 변수정은 병원 로비 한 구석에 서 있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가운데 그녀는 최대한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요즘 집에 사람이 붐벼서 내가 몸이 좀 축난 것 같아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럼 우리 엄마한테 말씀드려서 좀 도와달라고 해. 엄마가 자주 가시잖아. 며느리 몸 무거우면 당연히 챙겨주시겠지? 변수정은 휴대전화를 꼭 쥔 채 빗물에 젖은 로비 유리문 너머의 계단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응유 그녀가 짧게 대답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팔을 썰고 있었고 신우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이의 콧물을 닦아주고 있었다. 변수정은 가방에서 진단서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어머니, 오늘 병원에서 자궁수축이 심하다고 집안일 줄이고 푹 쉬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파 써는 손길은 멈추지 않았다. 임산부 치고 배 안 뭉치는 사람이 어딨니? 나 젊었을 때는 정우 뱃속에 품고 밭일도 다 했다. 변수정은 식탁 옆에 서서 의자 등받이를 꽉 쥐었다. 의사 선생님이 자칫하면 조산할 수도 있대요. 그제야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요즘 젊은 것들은 유난이야 아주. 의사들이야 원래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겁을 주지. 안 그러면 나중에 무슨 일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겠니? 넌 하루 종일 집안에만 있으면서 공사장 가서 막노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뭘 그러니? 밥 좀 하고 애 좀 보는 게 오히려 운동돼서 몸이 안 굳어. 거실에 있던 신우이 강은성이 그 말을 듣고는 픽 웃으며 거들었다. 옳게, 나 연년생 가졌을 때도 그렇게 유난 떨진 않았어. 큰애가 그때 매일같이 안아달라고 떼를 썼는데도 다 안아 키웠어. 변수정은 식탁 위에 놓인 진단서를 내려다보았다. 물컵에 눌린 종이 모서리가 살짝 말려 올라가 있었다. 그녀는 종이를 낚아채듯 치워버리고 싶었지만 너무 감정을 드러내는 것 같아 참았다. 결국 그녀는 말없이 의자를 식탁 안쪽으로 밀어 넣을 뿐이었다. 그날 밤 아이들은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3살배기 조카딸이 엄마를 찾으며 칭얼거렸지만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던 신우이는 외숙모한테 가발하며 아이를 떠밀었다. 맨발로 다다다 달려온 아이는 안방문을 쾅쾅 두드렸다. 침대 끝에 걸터앉아 겨우 다리를 올려놓았던 변수정은 다시 침대 모서리를 짚고 힘겹게 일어서야 했다. 문을 열어주자 아이는 땀투성이가 된 얼굴로 울며 그녀의 무릎에 매달렸다. 옳게, 애 좀 달래줘. 걔가 오늘은 올케한테만 찰싹 달라붙네. 거실에서 신우이가 태평하게 말했다.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행주를 든 채 걸어 나오며 덧붙였다. 애 좀 안아주는 게 대수라고 그러니? 은성이 오늘 하루 종일 애 보느라 기진맥진했어. 변수정은 허리를 굽힐 수가 없어서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거실을 이리저리 서성여야만 했다. 배가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뭉쳐올 때면 벽에 기대 서서 그 팽팽한 통증이 서서히 풀리기를 기다렸다. 그날부터 변수정은 기록을 시작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그저 자신이 하루를 어떻게 버텨내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휴대전화 메모장에 그녀는 시간을 꼼꼼히 적어 내려갔다. 오전 5시 40분, 아침 식사 준비, 인분. 7시 20분, 큰 조카 유치원 등원 보조. 9시 10분, 마트에서 아이들 간식과 우유 구입, 개인 신용카드 결제. 12시 정각, 점심 식사, 아이가 쏟은 국물 및 바닥 청소. 오후 3시 반, 큰 조카 하원 픽업. 오후 8시, 작은 조카 수면 의식 및 재우기. 그녀는 영수증도 빠짐없이 사진으로 찍어 별도의 사진첩에 모아두었다. 아이들 과자, 장난감, 물티슈, 급하게 사 신긴 작은 양말들. 신우이는 입버릇처럼 나중에 돈 붙일게라고 했지만 단 한 번도 돈을 보낸 적이 없었다. 그녀가 본격적으로 가계부를 파헤치기 시작한 것은 어느 수요일이었다. 출산휴가 급여 관련 서류를 떼러 은행에 갔다가 내친 김에 최근 몇 달치 계좌 입출금 내역을 뽑아왔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식탁 앞에 앉아 생활비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대조해보았다. 남편은 매달 시어머니에게 부식비와 가사 도우미 명목으로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이체하고 있었다. 하지만 집안의 식재료는 대부분 변수정의 카드로 결제되었고 시어머니가 싸오는 반찬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대개는 빈손으로 와서 말로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할 뿐이었다. 변수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부부 생활비 통장의 이체 내역을 확인했다. 시어머니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몇 건이 이체 내역 옆에는 아주 단순한 메모가 적혀 있었다. 은성이 생활비. 입이 떡 벌어질 만큼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매달 꾸준히 빠져나가고 있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보내는 생활비의 절반 가까이가 신우이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흘러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같은 날 신우이에게서 문자가 왔다. 올케, 내일 올 때 우리 애들 좋아하는 그 과자 좀 사다 줘. 저번에 먹었던 거, 그리고 작은 애 스티커도. 엉엉 울면서 사달라고 난리네. 변수정은 그 문자를 물끄러미 들여다보며 오랫동안 화면 위에서 손가락을 떼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제가 몸이 좀 무거워서요. 형님이 직접 사오시는 게 좋겠어요.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수정아, 내가 은성이 애들 과자 하나 안 사다 주겠다고 뻗팅겼다며? 변수정은 베란다에 서 있었다. 창밖에는 전날 조카가 더럽힌 옷가지들이 널려 있었고 젖은 옷의 무게 때문에 건조대가 아래로 푹 처져 있었다. 어머니, 저 오늘 배가 너무 뭉쳐서요. 의사 선생님도 웬만하면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박에 날카로워졌다. 은성이가 혼자 애 둘 건사하느라 얼마나 진을 빼는지 뻔히 알면서 그거 하나 도와주는 게 그렇게 억울하니? 과자 몇 조가리 사오는 게 무슨 쌀가마니 지는 일이라도 된다고. 너 요새 아주 콧대가 하늘을 찌르더라? 임신 하나 했다고 온 식구가 내 발 밑에 엎드려야 속이 시원하겠어? 변수정은 휴대전화를 귓가에서 살짝 떼어냈다. 베란다 창틈으로 새어들어온 차가운 바람이 발목을 시리게 스치고 지나갔다.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쏘아붙이는 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너 정우 중간에서 난처하게 만들지 마라. 바깥 양반은 뼈 빠지게 일하는데 집구석에서 식구들하고 얼굴이나 붉히고 있으면 그 애가 밖에서 맘 편히 일이나 하겠니? 변수정은 다시 휴대전화를 귓가에 가져다 댔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덜 마른 조카의 옷들을 하나하나 걷어내어 다시 꾹꾹 물기를 짰다. 배가 또다시 단단하게 뭉쳐왔다. 그녀는 창틀을 짚고 서서 그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한참을 미동도 하지 않았다. 토요일 해질 무렵 노원구의 하늘은 일찍 어두워졌다. 남편은 이번 주말에도 올라오지 못했다. 세종시 프로젝트 때문에 주말 특근이 잡혔다며 전화기 너머로 미안함을 전하는 그의 목소리는 피로에 찌들어 있었다. 변수정은 괜찮다며 전화를 끊고 냉장고에 남은 반찬을 꺼내 대충 끼니를 때울 참이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 화면에 신우이 강은성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뒤로는 아이 둘과 함께 짙은 색 외투를 걸친 노부인이 서 있었다. 변수정이 문을 열었다. 올케 신우이가 넉살 좋게 웃으며 아이들을 집 안으로 밀어넣었다. 우리 시어머니가 오늘 인천에서 올라오셨거든. 마침 오빠네 집 구경도 하실 겸 해서 모시고 왔어. 저녁 먹고 갈게. 변수정은 현관문 손잡이를 쥔 채 곧바로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다. 형님, 저 오늘 허리가 너무 아파서 저녁상 차리기는 무리일 것 같아요. 신우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살짝 겉였다. 아유, 그냥 대충 차려. 우리 시어머니 까다로운 분 아니셔. 신우이의 시어머니, 즉 사돈어른이 현관에 서서 거실 내부와 변수정의 부른 배를 훑어보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새아가 임신해서 몸이 무겁겠네. 변수정이 채 대답하기도 전에 등 뒤에서 시어머니 강말순이 주방에서 젠걸음으로 걸어 나왔다. 아이고, 사돈어른. 어서 들어오세요. 애들아, 신발 벗고. 수정아, 넌 거기 멍하니 서서 뭐 하니? 손님이 오셨는데. 손님. 변수정은 몸을 비켜섰다. 두 아이가 거실로 와다다 달려가더니 신발도 제대로 안 벗은 채 소파 위로 기어 올라갔다. 신우이는 식탁 위에 가방을 툭 던지며 작게 투덜거렸다. 올케는 요새 말 한마디만 하면 아주 사람 무한하게 정색을 하네.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방까지 들리기에는 충분했다. 시어머니는 변수정의 팔을 잡아 끌어 주방으로 밀어넣고는 미닫이 문을 반쯤 닫았다. 거실의 텔레비전 소리와 아이들의 악다구니가 차단되고 주방에는 환풍기가 낮게 윙윙거리는 소리만 맴돌았다. 너 오늘 왜 또 청승이니?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억누르며 쏘아붙였다. 어머니, 저 정말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무조건 안정을 취하라고 하셨잖아요. 변수정은 조리대를 짚은 채
허리 뒤쪽이 욱신거리는 것을 참아냈다.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임산부가 무슨 중병 환자라도 되는 줄 아니? 하루 종일 방바닥에 들러붙어 있지 좀 마라. 사돈어른까지 오셨는데 내가 밥상 하나 안 차려내면 꼴이 뭐가 되겠니? 남들이 보면 우리 집 며느리만 금반지라도 끼고 사는 줄 알겠다. 변수정은 시어머니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형광등의 하얀 불빛이 시어머니의 얼굴에 드리워지며 푹 패인 주름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다. 며느리를 향해 우리 수정이라며 살갑게 웃던 얼굴, 내가 좀 참아라라며 정색하던 얼굴. 수도 없이 보아온 그 얼굴이었지만 변수정은 문득 깨달았다. 시어머니의 시선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자신의 배를 향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녀가 임신 7개월 차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었다. 그저 그 사실이 최우선으로 배려받아야 할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것뿐이었다. 변수정의 손이 조리대에서 스르르 미끄러져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항변하지도 의사의 경고를 들먹이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몸을 돌려 냉장고에서 요리할 재료들을 꺼냈다. 저녁 준비는 꽤 오래 걸렸다. 그녀는 잠시 서 있다가도 허리를 짚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국이 펄펄 끓어오르며 뿜어내는 뜨거운 김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혔다. 시누이는 주방을 2번이나 들락거리며 처음에는 밥 멀었어라며 재촉했고 두 번째는 애들이 배고프대라며 닥달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밑반찬을 그릇에 옮겨 담으며 손님 기다리시자니 손 좀 빨리빨리 움직여오라고 타박했다. 식탁 앞, 시어머니는 사돈어른 앞으로 가장 먼저 국그릇을 밀어주고는 두 손주의 밥그릇에 반찬을 얹어주었다. 시누이는 태평하게 밥을 떠먹으며 입을 열었다. 엄마, 역시 올케가 한 밥이 꿀맛이야. 난 집에서는 도통 밥할 기운이 안 난단 말이지. 시어머니가 흐뭇하게 웃었다. 그래서 다 한 식구끼리 돕고 사는 거 아니겠니? 주방과 가장 가까운 끄트머리 자리에 앉은 변수정은 밥을 몇 숟갈 뜨지도 못했다. 숟가락으로 밥그릇 테두리를 쨍그랑거리는 아이들의 소란, 다음 주 유치원 행사 일정을 주고받는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수다, 아파트 입지가 괜찮다며 품평하는 사돈어른의 목소리가 귓가를 웅웅 맴돌았다. 어느 누구 하나 그녀에게 허리는 좀 괜찮냐고 묻는 사람은 없었다. 식사가 끝나고 그녀는 빈 그릇들을 싱크대로 옮겼다. 기름기가 잔뜩 묻은 접시에 손이 닿는 순간 그녀는 동작을 멈췄다. 스테인리스 개수대 구석에 말라붙어 있는 작은 밥알 한 톨, 그녀는 손가락으로 그것을 지식이듯 문질러 뱃속으로 씻어내렸다. 밤 10시가 훌쩍 넘어서야 시누이 일행은 마침내 자리를 떴다. 시어머니도 지쳤는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어깨를 주물렀다. 수정아, 내일 아침에는 호박죽 좀 써놔라. 은성이가 애들 요새 입맛 없다고 내일 아침에 와서 먹인다더라. 변수정이 행주를 손에 쥔 채 주방에서 걸어 나왔다. 어머니, 오늘 밤도 주무시고 가시게요? 시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당연히 자고 가야지. 내일도 내가 애들 보는 거 거들어줘야 할 거 아니니? 거들어줘야 할 거 아니니? 변수정은 행주를 깨끗이 빨아 널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안방으로 들어와 방문을 꼭 닫은 뒤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가장 먼저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바꿨다. 그리고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원에 사는 친정엄마 이명숙. 전화가 연결되자 수화기 너머로 보글보글 물 끓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정아, 늦은 시간에 웬일이니? 엄마가 물었다. 변수정은 달싹거리던 입술을 뗐지만 목이 찢어질 듯 건조했다. 원래는 아무 일 없어요라고 둘러대려 했지만 배에 손을 얹는 순간 자궁이 또다시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뭉쳐왔다. 엄마, 변수정이 입을 열었다. 월요일 아침에 저 좀 데리러 오실 수 있어요? 전화선 너머로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 너 지금 어디야? 정우는 집에 있고? 그 사람 세종에 있어요. 엄마, 저 출산할 때까지 친정 가서 지내고 싶어요. 엄마는 꼬치꼬치 캐묻지 않고 담담하게 물었다. 어디 몸 안 좋은 데는 없고? 당장 응급실 가야 하는 상황이야? 변수정은 고개를 숙여 침대맡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깨끗하게 빨아둔 베넷저고리들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직접 하나하나 정성스레 접어둔 조그마한 소매들이 보였다. 당장은 견딜 만해요. 월요일 아침에 오시면 돼요. 시댁에는 비밀로 해주시고요. 엄마의 목소리가 한층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알았다. 신분증, 산모 수첩, 통장부터 챙겨놔라. 무거운 짐은 절대 들지 말고 엄마 갈 때까지 꼼짝 말고 있어. 전화를 끊은 뒤 변수정은 옷장을 열었다. 거실에 있는 시어머니가 깨지 않게 발소리를 죽였다. 신분증, 산모 수첩, 은행 보안카드, 헐렁한 인부복 몇 벌, 그리고 미리 싸둔 출산 가방을 캐리어 옆에 조용히 옮겨 놓았다. 베넷저고리는 당장 입힐 몇 벌만 골라 가방에 쑤셔 넣었고 남은 짐들은 나중에 처리할 요량으로 사진만 꼼꼼히 찍어두었다. 그녀의 동작은 아주 느렸다. 서랍을 하나 열 때마다 숨을 죽이고 바깥 동정을 살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다 보고 세수를 한 뒤 손님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닫고 나서야 집안에 완전한 정막이 찾아왔다. 변수정은 차가운 마룻바닥에 주저앉아 휴대전화 메모장을 열었다. 그녀는 석 달치의 기록을 하나의 표로 말끔하게 정리했다. 매일 반복된 집안일, 조카 등하원, 마트 장보기, 육아 보조 시간, 개인 카드로 긁어댄 시댁 식구들의 생활비 결제 내역, 홀로 무거운 몸을 이끌고 다녀온 산부인과 검진 날짜, 조산을 경고한 의사의 진단서 사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보낸 생활비와 시어머니가 시누이에게 빼돌린 이체 내역 캡처본까지. 새벽이 되도록 정리를 이어가느라 손가락이 뻣뻣하게 굳어왔다. 그녀는 완성된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복사본을 만들어 남편의 메일로 예약 발송을 걸어두었다. 시간은 월요일 오전 9시 30분. 모든 준비를 마친 그녀는 휴대전화를 베개맡에 두고 옆으로 누웠다. 손님 방에서는 시어머니의 옅은 코골이 소리가 새어나왔다. 변수정은 어둠 속에서 두 눈을 부릅뜬 채 그 소리를 한참 동안 듣다가 배 위에 손바닥을 가만히 얹었다. 하루만 더 참자. 그녀가 귓속말로 속삭였다. 월요일 아침, 변수정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7시 40분, 시누이 강은성이 작은 딸을 안고 큰아들의 손을 잡은 채 현관문 초인종을 눌러댔다. 3번이나 눌렀지만 집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다. 옳게 시누이가 도어폰 화면에 대고 소리쳤다. 나 애들 데리고 왔어. 오늘 슈비약 해놔서 늦으면 안 된단 말이야.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시누이는 미간을 찌푸리며 변수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원이 꺼져 있었다. 그녀는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돌렸다. 엄마, 올케가 문을 안 열어줘. 늦잠 자는 거 아니야? 요새 진짜 개념이 갈수록 없어져. 시어머니 강말수는 10분 뒤 헐레벌떡 뛰어왔다.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가방을 뒤져 비상용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꺼냈다. 임신 유세 떤다고 이 시간까지 자빠져 자는 꼴이라니. 시어머니는 궁시렁거리며 번호를 꾹꾹 눌렀다. 문이 열렸다. 집안은 스산할 정도로 고요했다. 현관에는 변수정이 평소 신던 푹신한 슬리퍼가 보이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아침 밥상도 없었고 주방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 하나 없이 말끔했다. 냉장고 문에 붙어있던 산부인과 초음파 사진과 예약표도 감쪽같이 사라졌다. 안방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침대 시트는 구김없이 반듯했다. 옷장 안의 옷가지들은 반이나 텅 비어 있었으며 침대 곁에 두었던 출산 가방과 산모 수첩도 온데간데 없었다. 안방 문턱에선 시어머니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해갔다. 아이를 안고 뒤따라 들어온 시누이는 텅 빈 서랍장을 발견하고는 앙칼지게 소리를 질렀다. 집 나갔어? 올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럼 우리 애들은 누구한테 맡기라고.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다급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남편 변정우는 막 세종시 사무실로 출근한 참이었다. 휴대전화 화면에 뜬 엄마라는 글자를 보고 복도로 걸어나가 전화를 받았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불에 댄 사람처럼 다급하고 앙칼졌다. 정우야, 내 마누라 도망갔다. 짐 싹 다 싸들고 나가고 전화도 뻗어놨어.
너 당장 올라와서 내 마누라 단속 안 하고 뭐해. 남편은 처음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도망갔다뇨?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집에 없다고. 은성이가 애들 맡기러 왔는데 문을 안 열어줘서 내가 비번치고 들어와 보니까 산모 수첩이랑 옷가지랑 가방이 싹 다 사라졌어. 이 망할 기집애가 대체 누구한테 시위하는 거야? 임신 좀 했다고 가출을 해? 남편은 복도 창틀을 짚으며 미간을 팍 구겼다. 엄마, 진정하세요. 제가 수정이한테 연락해 볼게요. 전화 꺼놨다니까. 시어머니가 수화기 너머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너 당장 반차 내고 올라와. 내 마누라 저러는 거 버릇한다니 고쳐놔야 해. 전셋집 보증금도 내 명의로 해준 건데 지 맘대로 훌쩍 나가버리고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남편은 서둘러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발신했지만 정말로 전원이 꺼져 있었다. 9시 30분 그의 회사 이메일로 메일 한 통이 날아왔다. 발신인은 변수정이었다. 제목은 단 몇 글자였다. 먼저 읽어보세요. 남편은 사무실 복합기 옆에 선체로 첨부 파일을 클릭했다. 첫 페이지는 자궁 수축이 잦으니 육체적 활동을 피하고 절대 안정을 취하라는 의사의 진단서였다. 두 번째 페이지부터는 빼곡한 기록표가 이어졌다. 날짜, 시간, 상세 내용. 오와 열이 정확히 맞춰진 기록들이었다. 스크롤을 내리는 그의 손가락이 점점 느려졌다. 새벽 5시 40분에 일어나 5인분의 아침을 차린 아내, 누나의 아이들을 유치원 버스에 태워보낸 아내, 검진날 비를 맞으며 홀로 버스를 타고 병원에 다녀온 아내, 어머니가 임산부는 환자가 아니라고 하심이라는 건조한 메모, 큰성 형님이 애들 옷 빨래를 요구함이라는 기록, 개인 카드로 조카 간식, 스티커, 물티슈 결제, 미정산이라는 항목들. 그 뒤로는 생활비 지출 내역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아내의 출산휴가 급여는 고정 지출을 제하고 나면 남김없이 생활비로 증발하고 있었다. 반면 남편이 어머니에게 매달 보내는 생활비의 절반은 누나에게 이체되었다. 캡처 화면은 어떠한 감정적인 호소나 부연 설명 없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진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마지막 장에는 아내가 그에게 남긴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정우 씨, 홧김에 집을 나선 게 아니야. 의사가 경고했다고, 내 몸이 버텨내지 못하겠다고 수없이 말했어. 하지만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 나 당분간 친정에 가서 출산 준비할게. 당신이 나와 내 뱃속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준비가 되면 그때 다시 얘기해. 남편은 모니터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한 채 굳어버렸다. 지나가던 동료가 회의실에 안 가느냐고 물었다. 남편은 저 반차 좀 쓰겠습니다 라고 중얼거렸고 그 목소리가 너무 가라앉아 있어 동료가 흠칫 놀랄 정도였다. 그는 당일 바로 서울로 올라왔지만 곧장 수원 친정으로 향하지는 않았다. 먼저 노원구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소파에는 어머니가 떡하니 버티고 앉아 있었고 누나는 그 옆에서 다리를 꼬고 있었다. 두 아이는 바닥에 어질러진 장난감 더미에서 뒹굴었다. 집안은 온통 뒤집혀 있었고 서랍장 문은 흉하게 열려 있었다. 시누이가 앙칼지게 불평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유, 올케 진짜 무섭다. 어쩜 이렇게 야무지게 싹 빼갔어? 엄마, 이것 봐, 우리 애들 먹이려던 과자까지 싹 다 들고 간 거 있지? 남편은 현관에서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우두커니 서 있었다. 어머니는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벌떡 일어났다. 아이고 정우야, 이제 오니. 너 당장 사돈댁에 전화해서 애 데려오라고 해라. 세상 천지의 뱃속에 애 품은 며느리가 제 발로 친정으로 튀는 경우가 어딨니? 남들 볼까 나 부끄러워 죽겠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출력물을 거실 테이블 위에 툭 던져놓았다. 엄마, 이거 다 뭡니까? 어머니는 무심코 서류를 내려다보더니 순간 안색이 굳어졌다. 그 기집애, 이런 것까지 쪼잔하게 표로 정리해서 너한테 일러 바쳤니? 어휴, 징그러워. 집안일 안 하는 며느리가 어딨다고 유난이야? 나 젊었을 때는 얘보다 10배는 더 고생했어도 이런 짓거리 안 했다. 남편이 서류를 넘겨 산부인과 소견서 페이지를 펼쳤다. 의사가 누워서 안정을 취하라고 한 거,
엄마도 알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시선을 피했다. 알면 뭐 어쩔 건데? 의사들이야 원래 호들갑 떠는 게 직업이야. 밥 좀 차려주는 게 무슨 막일 뛰는 것도 아니고. 조카 등원시키고, 장 보고, 삼시 세끼 다 차리고, 빨래에 청소까지 남편이 조목조목 읊어내려갔다. 목소리는 언성을 높이지 않았지만 서슬이 펄했다. 수정이 지금 임신 7개월입니다. 신우이가 끼어들었다. 얘야, 변정우. 올케가 무슨 파출부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그렇게 오버할 일 아니야? 나도 어쩌다 한 번씩 애들 데리고 온 거잖아. 너도 알다시피 매부 맨날 지방 출장 가거나 혼자 독박 육아하느라 진짜 피 말라서 죽을 뻔했단 말이야. 남편이 누나를 노려보았다. 누나 일주일에 3, 4일씩 와서 자고 가는 게 어쩌다 한 번이야? 신우이의 입술이 달싹거렸다. 어머니가 테이블을 콱 내리쳤다. 너 지금 내 누나 탓하는 거니? 은성이가 혼자서 그 어린 것들 둘 건사하느라 진이 다 빠지는데 넌 외삼촌 돼가지고 피부치 짠한 줄도 몰라? 수정이는 어차피 집에서 펑펑 놀고 먹는데 좀 도와주면 어디 덧나? 다 한 핏줄이고 한 식구잖아. 남편은 서류를 뒤적여 이체 내역 캡처본이 있는 페이지를 펼쳤다. 제가 엄마한테 매달 드리는 생활비, 수정이 몸 무거우니까 반찬도 좀 해다 주시고 집안일도 도와주시라고 드린 돈이잖아요. 근데 왜 그 돈 절반이 누나 통장으로 들어간 겁니까? 거실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작은 조카가 장난감 자동차를 밀다가 테이블 다리에 꿍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만이 울렸다. 어머니의 얼굴에 서려있던 분노가 일순간 굳어지더니 이내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둔갑했다. 내 배 아파 낳은 딸내미 불쌍해서 푼돈 좀 쥐어준 게 그렇게 죽을 죄니? 은성이도 요새 물가 비싸서 살기 팍팍해. 너는 장가 한 번 가더니 이제 애미 애비도 없고 누나도 안 보이냐? 남편은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매주 주말 집에 올 때마다 피곤하냐고 묻던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도 의무적으로 당신은 하고 되묻긴 했지만 그건 껍데기뿐인 인사치레였을 뿐. 아내의 진짜 하루에는 한 번도 닿지 못했다. 깨끗하게 치워진 주방을 보며 모든 게 순조롭다고 착각했고 눕는 어머니를 보며 고부 갈등 없이 잘 챙겨주신다고 착각했으며 기따금 놀러오는 누나를 보며 그저 정겨운 남매간의 우애라고 착각했다. 아내는 그가 외면했던 시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피눈물을 삼키며 하루하루를 기록해왔다. 그가 테이블 위에서 서류를 집어들었다. 수원으로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다급해져서 아들의 팔뚝을 움켜잡았다. 너 진짜 마누라 치맛바람에 놀아나서 애미 연 끊을 작정이냐? 남편이 걸음을 멈췄다. 엄마, 연을 끊겠다는 게 아니에요. 제 아이의 엄마를 데리러 가는 거고 제 아내의 목소리를 들으러 가는 겁니다. 수원의 저녁 무렵은 서울보다 한결 고즈넉했다. 장모 이명숙이 사는 낡은 아파트 단지에는 작은 화단이 가꿔져 있었다. 남편 변정우가 초인종을 누르자 문 안쪽에서 한참 뒤에야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어준 사람은 장모였다. 장모는 사위를 보고도 길을 비켜주지 않은 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정이 이제 막 잠들었다. 할 말 있으면 거실에서 조용히 하거라. 남편은 신발을 벗고 들어섰다. 좁은 거실의 식탁 위에는 미지근한 물 한 컵과 처방받은 약봉지가 놓여 있었다. 변수정의 캐리어는 벽 한쪽에 기대어 있었고 출산 가방은 소파 옆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방문이 열리고 변수정이 걸어 나왔다. 헐렁한 인부용 잠옷 차림에 머리를 하나로 질끈 묶은 모습이었다. 안색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노원구에 있을 때보다 걸음걸이는 한결 편안해 보였다. 그녀는 남편에게 다급히 물을 떠다 주지도 않았고 저녁은 먹었느냐고 묻지도 않았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수정아. 변수정은 식탁 의자를 빼고 앉으며 배 위에 두 손을 포겠다. 내가 보낸 메일 확인했어요? 남편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봤어. 주방 문과의 선장모는 대화에 끼어들지 않고 가스레인지 불을 약하게 줄일 뿐이었다. 남편은 자리에 앉아 갈 곳 잃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꽉 쥐었다. 미안해 그가 말했다. 변수정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는 사과를 덥석 받아들이지도 비아냥거리지도 않은 채 그저 다음 말을 기다렸다. 남편이 힘겹게 입을 뗐다. 평소의 상황이 그런 줄 정말 몰랐어. 엄마는 널 도와주고 계신 줄 알았고 누나도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얼굴 보러 오는 줄로만 알았어. 내가 제대로 살피지 못했어. 당신이 몰랐던 건 당신이 안 봤기 때문이야. 변수정의 목소리는 높낮이가 없었다. 내가 힘들다고 말 꺼낼 때마다 당신은 매번 엄마한테 말씀드려라며 회피했잖아. 집안일도 어머니한테 떠넘기고 내 아니조차 어머니한테 넘겨버린 거지? 남편의 목을 대가 크게 일렁였다. 내가 엄마한테 단단히 말씀드릴게. 앞으로 누나도 함부로 집에 못 오게 할 거고. 변수정은 곁에 둔 산부인과 소견서를 그의 앞으로 밀어주었다.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그따위 노동 강도를 계속 감당하다간 조산할 거라고. 남편은 고개를 숙여 소견서를 내려다보았다. 이미 아침에 모니터로 뚫어지게 봤던 활자들이었지만 아내의 손을 거쳐 건네받은 그 종이장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다. 변수정이 담담하게 말했다. 3가지 조건이 있어요. 남편이 번쩍 고개를 들었다. 말해봐. 첫째, 노원구 전셋집 보증금에서 어머니 명의로 된 담보 완전히 풀어버려요. 당신 대출을 더 끼든 명의를 바꾸든 새로 계약을 하든 안 그러면 나 그 집으로 안 돌아가요. 나와 내 아이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어머니한테 목줄 잡혀 살고 싶지 않아요. 남편은 무릎 위에 주먹을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부동산이랑 은행에 알아볼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반드시 해결할게. 둘째, 앞으로 형님네 식구들 어떤 핑계로든 우리 집에서 자고 가는 일 없게 해요. 조카들 보고 싶으면 밖에서 만나서 밥 사주면 그만이야. 우리 집을 무료 타가소나 식당 취급하는 거 더는 못 참아요. 남편이 대답했다. 알았어. 셋째, 당신 본사로 발령 신청해. 만약 당장 올라올 수 없다면 내가 출산하고 몸조리 다 끝내기 전까지 어머니와 형님 문제는 당신 선에서 완벽하게 차단해. 갓난쟁이 안고 그 지옥 같은 집구석으로 돌아가서 나 혼자 또 그 사람들을 상대하진 않을 거니까. 남편은 말문이 막혔다. 발령은 내가 원한다고 당장 윗선에서 결재가 떨어지는 게 당장 안 된다는 거 나도 알아요. 변수정이 그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내가 바라는 건 당신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라는 거고 그게 해결되기 전까지 당신이 책임져야 할 방패막이 역할을 똑바로 하라는 거야. 주말에 덜렁 기어 올라와서 밥이나 얻어먹고 애 얼굴 한번 쓰다듬으면서 고생했네 입 빨린 소리나 하라는 게 아니라. 그때 장모 이명숙이 다가와 따뜻한 물 한 잔을 딸의 앞에 내려놓았다. 유리컵이 식탁에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다. 남편은 그 물컵을 가만히 응시했다. 노원구 집에서는 물을 떠다 바치는 사람은 언제나 아내였다. 어머니가 와도 아내가 바쳤고 누나가 와도 아내가 바쳤고 자신이 퇴근해도 아내가 바쳤다. 그는 한 번도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가 쥐어짜듯 중얼거렸다. 우리 엄마도 아기가 있어서 그러신 건 아닐 거야? 그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온 순간 변수정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분노하여 악을 쓰는 것도 서러워 우는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배에 얹었던 손을 거두고 산부인과 소견서를 집어들더니 의사의 펜 글씨가 적힌 처방란을 남편의 눈앞으로 들이밀었다. 그 대단하신 악에 없는 호의의 결과가 내 새끼 조산하는 거라면 난 그딴 호의 필요 없어. 남편은 그 붉은 밑줄 그어진 글귀들을 보며 더 이상 어머니를 옹호하는 변명을 입에 올리지 못했다. 수원 처가를 나설 즈음엔 이미 사방이 캄캄해져 있었다. 장모는 현관까지 그를 배웅하면서도 듣기 싫은 소리를 늘어놓지 않았다. 그가 구두를 꿰어 신을 때 비로소 입을 열었을 뿐이다. 정우야. 우리 수정이가 시댁에 빚 갚으러 시집간 거 아니다. 걔 뱃속에 있는 내 자식도 시댁에 잘 보이기 위한 훈장 따위가 아니란 말이다. 남편은 푹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장모는 사과의 말에 대꾸하는 대신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다. 그 후 며칠 동안 시어머니의 전화가 불이 나듯 걸려왔다. 너 진짜 전세 계약서 다시 쓸 작정이니? 미쳤어.
내 명예 담보가 어때서? 나 아니었으면 너희들이 그 집에 어떻게 들어갔겠니? 은성이가 독박 육아하느라 죽어난다는데 너는 동생 돼가지고 모른 척할 셈이야? 수정이 친정엄마가 뒤에서 조종하디? 그 모녀가 쌍으로 널 들쑤셔? 남편은 처음엔 차근차근 설명하려 애썼다. 전세금 대출, 의사의 경고, 아내의 위태로운 몸 상태까지. 하지만 이내 깨달았다. 어머니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의 통제권이 벗어나는 것을 인정하기 싫을 뿐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못 박았다. 엄마, 이 문제는 제가 이미 결정한 일입니다. 시어머니는 수화기 너머에서 길길이 날뛰었다. 너 진짜 마누라 치맛바람에 놀아나서 애미 연 끊을 작정이냐? 남편은 회사 관사 복도에 서 있었다. 창밖으로는 낯선 세종시의 넓은 도로가 보였다. 그는 휴대전화를 꽉 쥔 채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레퍼터리에 굴복하지 않았다. 엄마, 연을 끊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수정이가 예전처럼 식모살이하게 내버려 둘 순 없어요. 전화를 냅다 끊어버린 시어머니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사돈인 이명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시어머니는 인사치레도 생략한 채 다짜고짜 쏘아붙였다. 아이고 사돈, 사돈께서도 수정이 좀 타일러 주셔야죠. 뱃속에 애 품고 친정으로 주랭랑 치는 게 웬 망신입니까? 우리 집에서 며느리를 홀대한 것도 아닌데 내가 저렇게 뻗팅기고 난리를 치니 중간에 낀 우리 정우만 불쌍하게 됐지 뭡니까? 수원 주방에서 컵을 씻고 있던 장모는 그 말을 듣고 수도꼭지를 꽉 잠갔다. 강 여사님, 내 딸이 만삭의 몸으로 그쪽 집안 파출부 노릇까지 했는데 지금 무슨 염치로 저한테 전화를 다 거셨습니까? 시어머니가 말문이 턱 막혀 헐떡거렸다. 장모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단전에서 끌어올린 듯한 묵직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의사가 누워만 있으라고 한 임산부한테 8 식구밥을 해다 바치게 하고 당신 딸내미가 툭하면 애 둘을 내던지고 가면 우리 딸이 빨래하고 밥 차려 먹이고 어린이집 픽업까지 시켰더군요. 게다가 사위가 생활비라고 쥐어준 돈은 뒤로 빼돌려서 당신 딸한테 송금하고 내 딸은 제 출산휴가 급여 털어서 그쪽 외손주들 간식값 댔다면서요. 이제야 내 딸이 친정에 와서 사람답게 숨 좀 돌리고 있는데 그걸 난리를 친다고 하셨습니까? 시어머니는 수화기 너머에서 억지를 부렸다. 다 한 피부치끼리 돕고 사는 거지 뭘 그렇게 야박하게 돈 계산을 하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철저하게 야박해지자고요. 장모가 쐐기를 박았다. 내 딸, 이제 그 집안 콜센터 직원처럼 부려먹지 못할 겁니다. 파출부가 필요하면 돈 주고 사람 쓰세요. 며느리 노릇을 바라기 전에 사람을 사람 대접부터 하시란 말입니다. 전화가 뚝 끊어진 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씩씩거렸다. 그녀는 도무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납득할 수가 없었다. 자신도 젊었을 땐 다 그렇게 시집살이를 견뎠고 배가 남산만 해도 밥을 지었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시부모를 봉양했다. 자신은 그저 며느리한테 집안일 좀 거들라고 했을 뿐 나가서 막노동을 시킨 것도 아니지 않은가? 하지만 다시 전화를 걸어보아도 변수정은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짧은 답장 하나가 돌아올 뿐이었다. 몸이 안 좋아서요. 하실 말씀은 정우 씨한테 하세요. 가장 먼저 두 손 두 발을 든 것은 신우의 강은성이었다. 올케가 사라진 지 사흘째 되던 날, 그녀는 새벽 6시부터 작은 딸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에 눈을 떴다. 큰아들은 유치원에 입고 갈 유치원복이 없다며 징징거렸고 작은 딸은 바닥에 우유를 엎질렀다. 바닥을 닦아내는 사이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둔 죽은 새까맣게 타버렸다. 친정엄마가 불이 나게 달려와 거들어 주었지만 잔소리만 쏟아질 뿐 정작에 둘이 동시에 떼를 쓰며 울어대니 두 여자 다 넋을 잃고 말았다. 점심 무렵 신우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동네 놀이터로 나갔다. 체력이 넘치는 5살배기 큰아들을 쫓아다니려니 숨이 턱턱 막혔고 3살배기 작은 딸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안아달라고 악을 썼다. 문득 올케가 낮마다 조카들을 데리고 놀이터를 뺑뺑이 돌리며 애들 힘을 빼놔야 밤에 일찍 자요라고 웃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 친정집 소파에 누워 뒹굴거리던 자신은 그저 올케가 애들 데리고
나가주니 집이 조용해서 살 것 같다고만 생각했었다. 저녁이 되어 파김치가 된 몸으로 저녁상을 차리는데 큰아들은 배고프다고 악을 쓰고 작은 딸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다. 홧김에 아이를 떼어내자 작은 딸은 바닥에 벌러덩 누워 통곡을 했고 그 사이 냄비에 끓던 국이 끓어넘쳐 가스레인지가 난장판이 되었다. 신우이는 가스불을 끄고 주방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다. 불룩한 배를 안고 친정집 주방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던 올케의 뒷모습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날 올케는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고 했었다. 자신은 그걸 듣고 콧방귀를 뀌었었다. 신우이는 조리대를 짚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거실에서 친정엄마가 소리쳤다. 은성아, 밥 다 됐니? 신우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일주일 뒤 신우이는 변수정에게 문자를 보냈다. 올케, 그동안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애들 맡기고 부려먹은 거 정말 미안해. 변수정이 그 문자를 확인했을 때 그녀는 수원의 산부인과에서 정기검진을 받고 있었다. 검사 결과를 본 의사는 최근 안정을 잘 취해서 자궁수축이 많이 가라앉았다고 다독여 주었다. 친정엄마는 곁에 앉아 딸의 외투를 정성스레 챙겨주었다. 변수정은 즉시 답장하지 않았다. 허벅지 위에 휴대전화를 뒤집어둔 채 의사의 다음 진료 일정을 찬찬히 들었다. 진료실을 빠져나와 벤치에 앉고 나서야 그녀는 짧은 답장을 눌러보냈다. 앞으로 조카들 보는 일은 형님이 알아서 해결해주세요. 그 후로 신우이의 문자는 더 이상 오지 않았다. 남편의 발령 수속은 생각보다 더뎠다. 회사에 공식적으로 부서 이동 신청을 내고 윗선과도 몇 차례 면담을 가졌다. 세종시 프로젝트의 핵심 인력이라 당장 빼줄 수 없다는 상사의 완강한 태도에 최소한의 인수인계 기간을 조율해야 했다. 그 사이 틈틈이 부동산과 은행을 돌며 전셋집 담보 문제를 풀어나갔다. 기존 계약을 업고 새로 쓰는 과정에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했고 대출과 보증인 자격도 처음부터 다시 심사받아야 했다. 남편은 반차를 연거푸 써가며 뛰어다닌 끝에야 겨우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손에 쥐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의 고단함을 더 이상 아내에게 징징거리거나 떠넘기지 않았다. 부동산과 통화가 끝날 때마다 변수정에게 보내는 문자는 지극히 건조하고 명확했다. 오늘 집주인이랑 통화했고 다음 주에 만나서 도장 찍기로 했음. 은행 추가 서류는 내가 다 준비했어. 발령 신청서는 결제 올라갔는데 시간은 좀 더 걸릴 것 같아. 변수정은 가끔 달았어요. 라고만 답하거나 아예 답장을 하지 않았다. 남편은 서운해하거나 재촉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전세 계약을 엎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한바탕 난리를 피우며 노원구 집으로 쳐들어왔다. 너 진짜 내 담보 빼버리는 거냐? 애미 못 믿어서 그래. 어머니가 식탁을 쾅쾅 내리쳤다. 내 뼈를 갈아서 널 키워놨더니 마누라 치맛바람 한 번에 애미를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려? 남편은 식탁 반대편에 꼿꼿이 서 있었다. 엄마,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제 가정을 저랑 수정이가 오롯이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내 가정, 어머니가 코웃음을 쳤다. 내 담보 없이 너희 쥐뿔도 없는 것들이 이 아파트에 어떻게 들어왔어? 수정이 그 기집애 아주 상팔자 났지? 친정에 틀어박혀서 남편만 똥기 훈련시키고 뱃속에 든 애묵이 삼아 유세 떠는 거 아니냐? 남편은 산부인과 소견서, 복사본을 식탁 위에 툭 내려놓았다. 엄마, 수정이가 애를 무기로 절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와 제가 하마터면 이 아이를 잘못되게 만들 뻔했던 겁니다. 어머니는 종이에 적힌 글씨를 노려보다가 입술을 달싹거렸다. 결국 튀어나온 말은 변명이었다. 여자들 임신하면 다 그 정도 고생은 해. 남편이 단호하게 소견서를 걷어갔다. 고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해서 함부로 부려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가 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보며 선을 그은 것은 처음이었다. 어머니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낯선 사람을 보듯 아들을 올려다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내 누나가 얼마나 불쌍하니 다 너희들 잘 되라고 그러는 거다라고 하면 입을 꾹 다물거나 알았어요 하고 꼬리를 내리던 아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아들은 언성을 높여 싸우지도 신경질을 내며 문을 쾅 닫고 나가지도 않은 채
그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었다. 아이는 비가 내리는 새벽에 태어났다. 전날 밤부터 진통이 시작된 변수정은 친정엄마의 손을 잡고 분만실로 향했다. 서울에서 헐레벌떡 뛰어온 남편의 구두 밑창은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다. 분만실 앞대기 의자에 주저앉은 그에게 장모는 휴지통을 가리키며 흙탕물 묻은 손부터 닦으라고 조용히 타일렀다. 난사는 아니었지만 체력 소모가 극심했다. 다행히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했다. 간호사가 겉사계에 쌓인 핏덩이를 안고 나왔을 때 남편은 쭈글쭈글한 아이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한참 동안 벙어리가 되었다. 간호사가 사진을 찍으라고 언띰해주고 나서야 허둥지둥 스마트폰을 꺼냈지만 손끝이 덜덜 떨려 셔터를 2번이나 헛눌렀다. 병실로 옮겨진 변수정은 까무라치듯 잠에 빠져들었다. 이마에 젖은 머리카락이 엉겨붙은 채 핏기 없는 얼굴로 쌕쌕 숨을 몰아쉬었다. 남편은 침대 곁에 앉아 아내의 멍든 손등에 꽂힌 링거 바늘을 내려다보았다. 몇 달 전 자신이 전화기에 대고 내뱉었던 가벼운 말 한마디가 뇌리를 스쳤다. 우리 엄마한테 말씀드려서 도와달라고 해. 깃털처럼 가볍게 내뱉은 그 말이 아내의 어깨를 짓누르는 쇳덩이가 되었고 매일 새벽 5시 반에 불 켜진 주방이 되었고 만삭의 몸으로 유치원 앞을 뛰어다니는 지옥불이 되었으며 결국 조산을 경고하는 핏빛 진단서가 되어 돌아왔다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달았다. 시어머니 강말수는 그날 오후 늦게야 병실에 나타났다. 양손에는 보온병이 든 보자기를 바리바리 싸들고 얼굴에는 짐짓 온화한 자애로움을 억지로 꾸며낸 채였다. 우리 떡두꺼비 같은 장손 얼굴 좀 보자. 시어머니는 호들갑을 떨더니 침대에 누운 변수정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수정아, 애썼다. 갓난쟁이 키우는 거 보통 일 아닌데 앞으로 내가 내 집 가서 육아 다 도와줄 테니 넌 푹 쉬어라. 병실 안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다. 아기 침대 곁에 앉아 겉사계를 다독이던 장모 이명숙은 동작을 멈췄다. 침대 발치에 서 있던 남편의 얼굴 근육이 경직되었다. 막 잠에서 깨어 베개에 기대어 있던 변수정은 쉰 목소리로 차분하게 대꾸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처대라 젖 물리는 것도 서툴 텐데. 친정엄마보단 내가 산후조리는 꽉 잡고 있잖니. 변수정은 아기 침대 속에 누운 핏덩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이는 젖을 찾는 듯 꼼지락거리며 오물오물 입술을 달싹거렸다. 그녀는 파리한 손을 뻗어 속삭의 끝자락을 살짝 매만졌다. 친정엄마가 도와주실 겁니다. 그녀가 못을 박았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씌워져 있던 얄팍한 미소가 벗겨졌다. 너 지금 나한테 시위하는 거니? 시어미가 체면 구기고 병원까지 와서 사과하는 신용을 해줬으면 이쯤에서 그만하고 숙일 줄 알아야지. 남편이 싸늘하게 끊어냈다. 엄마, 오늘은 갓 태어난 손주 얼굴만 보고 가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실 거면 이만 가보시고요. 시어머니는 믿었던 동아줄이라도 끊어진 듯 아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남편의 두 눈에는 어떠한 타협의 여지도 없었다. 장모가 아기의 작은 모자를 씌워주며 냉담하게 한마디 거들었다. 산모가 기력이 쇠해서 이만 쉬어야겠습니다. 면회는 짧게 끝내주시죠. 시어머니는 보온병 꾸러미를 들고 멀뚱히 서 있다가 신경질적으로 수납장 위에 쾅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그래, 그럼 나 내일 다시 오마. 변수정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담담하게 말했다. 앞으로 병원 오실 때는 저격 말고 정우 씨한테 미리 연락해서 허락받고 오세요. 병실을 쫓겨나듯 빠져나오며 시어머니는 손에 쥔 스마트폰이 돌덩이처럼 무용하게 느껴졌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면 신호음이 2번을 넘기지 않았다. 밥 좀 하라 하면 내 어머니 했고 근성이 좀 거들어주라 하면 해볼게요 했으며 무작정 쳐들어가도 현관문을 열고 머리를 조아렸다. 하지만 지금은 전화를 걸어도 허공을 맴돌 뿐이었다. 카톡을 보내도 숫자 1은 당장 지워지지 않았다. 산후조리원 퇴원 후 변수정은 노원구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남편의 부서 이동이 드디어 승인되었다. 비록 완벽하게 이전 부서로 복귀한 것은 아니었지만 서울 본사로 출근하는 날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남편은 친정인 수원과 가까운 곳에
작은 투룸 월세를 구했다. 보증금은 턱없이 적었고 집도 좁아 터졌지만 남편은 혼자 발품을 팔아 모든 계약을 마치고 식탁 위에 계약서를 올려두었다. 이번엔 오롯이 내 명의야. 남편이 덤덤하게 말했다. 엄마 담보 같은 거 1원도 안 섞였어. 수유 쿠션 위에 아이를 눕혀 안고 있던 변수정은 무심히 계약서를 훑어보았다. 방금 젖을 배불리 먹은 아이는 엄마의 팔뚝에 얼굴을 묻고 새근새근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남편을 향해 칭찬의 말을 건네지도 수고했어요 라는 빈말을 던지지도 않았다. 그저 사무적으로 물었다. 관리비랑 공과금, 당신 통장에서 자동이체 걸어놨어요. 남편이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 세팅했어. 산후조리원 남은 잔금도 오늘 아침에 내 카드로 완납했고. 변수정은 계약서를 탁 덮어 식탁 한 구석으로 밀어넣었다. 알겠어요. 그날 밤 남편은 난생 처음으로 갓난아이의 기저귀를 혼자 갈았다. 손놀림은 형편없었다. 찍찍이를 삐뚤게 붙였다가 다시 뜯어내기를 반복했고 기저귀 가리가 길어지자 짜증이 난 아이는 허공에 발길질을 해대며 빽빽 울음을 터뜨렸다. 변수정은 침대 끝에 걸터앉아 남편이 진땀을 뻘뻘 흘리며 허둥대는 꼴을 가만히 지켜보았지만 결코 먼저 손을 뻗어 도와주지 않았다. 남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이거 허리 쪽으로 더 끌어올려야 하는 거 맞아? 남편이 절박하게 고개를 들어 물었다. 변수정은 힐끗 쳐다보고는 대꾸했다. 네, 허벅지 안쪽 쏠리지 않게 주름 잘 펴주고요. 남편은 혀를 내두르며 지시대로 수습한 뒤 낑낑거리며 아이를 안아 올렸다. 서툰 손길로 토닥이자 아이의 앙칼진 울음소리가 점차 잦아들더니 이내 아빠의 넓은 어깨에 뺨을 비비며 작게 트림을 토해냈다. 방문 밖에서는 장모 이명숙이 미역국을 데워 들고 오다 말고 걸음을 멈췄다. 방 안의 풍경을 지켜보던 장모는 소리 없이 미소 지으며 발길을 돌렸다. 장모의 시선 끝에서 침대 곁에 앉은 딸은 협탁 서랍을 열어 산모 수첩 사이에 끼워두었던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들었다. 시집살이의 노동 착취와 생활비 삥땅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있던 그 가계부 기록장이었다. 변수정은 그 수첩을 서랍맨 아래 칸 가장 깊숙한 곳으로 밀어넣고 소리 나지 않게 서랍을 닫았다. 남편은 아이를 품에 안고 거실 쪽으로 걸어나가며 새근거리는 작은 얼굴을 내려다보고 물었다. 내일 아침엔 내가 죽 끓일게. 괜찮지? 변수정이 담담한 눈길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쌀통은 주방 왼쪽 하부장에 있어요. 물 너무 많이 잡아서 한강 만들지 말고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을 향해 몇 걸음 때려다가 문득 무언가 떠오른 듯 발길을 돌렸다. 그는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월세 계약서를 집어들더니 부부의 중요 서류가 담긴 투명 파일처를 열었다. 그 안에는 산모 수첩, 은행 보안카드, 그리고 아이의 출생증명서가 고스란히 꽂혀 있었다. 이번에 그는 그 계약서를 파일철의 가장 맨 위 첫 장에 끼워 넣었다. 엔드.